생각해보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포스코. 변화의 시대. 수성과 산업기술 전반의 혁신이 일어나면서 거대한 기업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성공을 향한 외길을 달린 이들 거부들은 옛날의 제왕보다도 더 부자였고 현대 대통령보다도 더 큰 권세를 누렸다. (1763년) 독일의 월돌프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존 제이콥 에스터는 야심만만한 젊은이였다. 그는 옷가지 몇 벌과 좀 더 잘 살아보겠다는 꿈만 가진 채 20살 때 미국으로 왔다. 처음 뉴욕에 왔을 때 그가 쓰는 영어엔 독일어 억양이 너무 심했습니다. 당시에 그는 배우지도 못하고 아주 가난했지만 부자가 되려는 야심 하나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는 동료 여행자로부터 털가죽 장사가 좋단 말을 우연히 듣고 그 방면의 사업을 시작했다. 에스터 시절의 털가죽 장사는 위험한 일이었다. 황야를 헤매며 돌아다녀야 했고 인디언들과 접촉하여 그들로부터 동물 털가죽을 수집해야 했다. 젊은 에스터는 머지않아 교활한 상인으로 호가 났다. 때로는 풍류를 얻기 위해 비열한 수단을 쓰기도 했다. 에스터의 상업 전략은 인디언에게 술을 권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술 취한 인디언에게서 물건을 헐값에 사다가 동부에 가져다 팔았어요. 물론 엄청난 이익을 남겼습니다. 에스터는 털가죽 유통 중심지인 뉴욕에 회사를 차렸다. 당시에는 난방시설이 미비해서 털가죽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에조차도 난방장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털외투나 털모자, 털목도리로 보온을 하고 겨울을 났습니다. 각종 털가죽 가운데 특히 비버가죽의 수요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였어요. 비버가죽으로 그때 유행인 펠트 모자를 만들었거든요. 당시 좀 산다는 중산층 이상이면 다 그 모자를 쓰고 다녔습니다. 모피의 수요가 워낙 컸기 때문에 사업은 번창했다. 1800년 무렵 에스터 모피 회사는 미국 최고의 사업체였다. 그러나 야신가 에스터로서는 이제 겨우 시작이었다. 그는 세계적인 모피 교육망을 구축할 계획이었다. 에스터는 세계 경영과 세계 무역을 생각해낸 최초의 미국인 사업가였어요. 대단한 야심가였죠. 1811년 에스터는 로키 산맥 서쪽 오늘날의 오리건주에 교육 항구로 에스토리아를 건설했다. 에스터는 이곳에서 극동지역으로 모피를 수출했다. 털가죽을 실은 배가 중국에 갔고 돌아올 때는 차, 향신료 그리고 비싼 비단을 실어왔다. 돈벌이가 기가 막히게 잘 됐습니다. 가죽을 가득 싣고 한번 중국에 갔다 오면 물건값과 배운임을 다 주고도 평생 먹고 살 떼돈을 벌었죠. 단 한 번에요. 에스터가 한참 돈을 긁어 모으는데 미국이 1812년 영국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 영국의 에스토리아 봉쇄로 에스터의 극동무역은 자동적으로 중지됐다. 그러나 전쟁의 와중에도 약삭빠른 사업가는 돈을 번다. 미국 정부가 발행한 1600만 달러의 전시 국채 가운데 1000만 달러어치를 에스터와 그의 두 동업자가 매입했다. 애국자라고 칭찬받기를 바랐지만 에스터의 속셈은 이자 수입에 있었다. 에스터는 평생 이익만을 추구해온 사람이었어요. 이익이 그의 동력이었죠. 그는 이익이 있는 곳을 알아내는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1812년 전쟁 때도 전시 국채를 인수함으로써 애국자 소리를 들어가며 큰 돈을 벌었던 겁니다. 에스터와 그의 동업자는 큰 돈을 벌었다. 그들은 전시 국채를 팔아 당시로선 거액인 약 200만 달러 이득을 얻었다. 전쟁이 끝나자 돈에 대한 후각이 남달리 예민했던 에스터는 맨해튼 땅에 돈을 투자했다.
땅을 큰 기회라고 본 에스터는 71살이 되던 1834년에 모피 회사를 팔아 그 돈을 맨하튼의 부동산에 투입했다. 뉴욕이 발전하리라는 건 누구나 짐작한 일입니다. 그러나 뉴욕이 오늘날처럼 세계 무역의 중심이 될 정도로 크게 번창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오직 에스터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맨하튼은 거의 미개발 상태였다. 그래서 에스터는 그리니치 빌리지와 브롱스 사이의 넓은 토지를 사들였다. 당신은 값이 안 나가는 황무지였지만 에스터는 그 땅을 헐값에 사놓고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땅값이 천장을 찌를 정도로 엄청나게 올랐던 겁니다. 땅값이 올랐지만 에스터는 팔지 않았다. 대신 비싼 가격에 임대를 주어 돈을 벌었다. 에스터는 이미 1830년대에 부동산 개발을 시작한 겁니다. 개발한 땅에 임대료를 투입해 미개발지를 계속 개발했어요. 땅이 땅을 개발한 거죠. 1838년 에스터는 뉴욕 최대의 지주였다. 그런 지위로 인해 그에겐 엄청난 힘이 생겼다. 미국에서 가장 호경기를 누리던 도시 뉴욕의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주자가 계속 늘어 뉴욕은 인구가 15년마다 배로 늘었는데 이런 도시의 집세와 땅값을 좌우한 사람이 에스터입니다. 그러니 대단한 세력가였죠. 갑부가 된 에스터에게 자선을 베풀라는 요청이 쇄도했다. 하지만 돈 모으는 데 일생을 바친 그는 쉽게 돈을 내놓지 않았다. 어떤 단체가 에스터를 찾아가 자선을 요청하자 에스터는 마지못해서 $50짜리 수표를 그 모금원에게 써주었다고 합니다. 금액을 보고 실망한 모금원이 아드님도 $100를 내시던데 라고 말했어요. 에스터는 그의 나비보다 부자군요 라고 했답니다. 1848년 84세를 일기로 죽었을 때 맨손으로 미국에 온 독일 출신 이민자 존 제이컵 에스터는 미국 제1의 부자가 돼 있었다. 남북전쟁 이전에는 $100,000만 있어도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에스터는 최소 $20,000,000를 남겼으니 상상도 못할 갑부였죠. 그 시절에 빌 게이츠였던 겁니다. 그가 남긴 딱 한 가지 박애주의적 유언은 뉴욕 공공도서관을 지으라고 $400,000를 기부한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재산은 전부 아들 윌리엄 백하우스 에스터에게 돌아갔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윌리엄은 물려받은 재산 가치를 자기 생전에 2배로 늘렸다. 존 제이컵 에스터는 미국 최초의 갑부였다. 그러나 미국의 산업화가 궤도에 오름에 따라 여러 신종 갑부들이 나타났다. 그 한 예가 스태튼 섬의 농장 소년으로 태어나 훗날 미국 최고의 수성 왕국을 건설한 코넬리어스 밴더빌트이다. 코넬리어스 밴더빌트는 1794년 뉴욕 스태튼 섬의 이 작은 농장에서 태어났다. 섬에서 자란 그는 농장 생활을 따분해 했고 바다를 몹시 동경했다. 16살이 되자 그는 엄마에게서 $100를 빌려서 자기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다. 바닥이 평평한 조그만 거룻배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의 짐을 스태튼 섬에서 맨해튼 섬으로 실어 나르는 수준이었지만 이것이 결국은 전기 페리선으로 발전한 겁니다. 이게 밴더빌트의 그 유명한 스태튼 아일랜드 페리선의 기원입니다. 나룻배 사업은 경쟁이 심했다. 하지만 육척장신의 젊은 그는 험악한 부두 세계를 그런대로 이겨냈다. 덩치가 남보다 크다는 것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꿀리지 않았죠. 누구도 그를 무시 못했어요. 성질이 드세서 때로는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밴더빌트는 사나웠고 또 부지런했다. 경쟁업자들 간에 제독이란 별명으로 통했으며 언제나 정시에 운항했고 기항 시간이 누구보다도 길었다. (1812년) 영국과 전쟁이 일어나자 부두에서 가장 용맹하기로 소문난 밴더빌트는 미국 정부와 아주 유리한 용성 계약을 체결했다.
연방 정부가 영국군 몰래 군수 물자를 운송해야 하는데 이 영역에 밴더빌트가 제시한 운임이 가장 쌀 뿐만 아니라 가장 믿음직했습니다. 이 일은 그의 평생 자랑거리가 됐죠. 전쟁 기간 중 번 돈을 가지고 그는 소규모의 함대를 만들었다. 그러나 1818년경부터는 대형 증기선의 사업 영역을 침범당하여 손해가 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증기선을 투입하지 않고 대형 증기선 업자가 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만들었다. 뉴욕에서 허드슨강을 따라 올버니로 거슬러 올라가는 노선에서 대형 증기선과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러자 밴더빌트는 배삭스를 거의 무료 수준까지 깎아주었습니다. 출혈 경쟁으로 밴더빌트도 손해를 봤지만 대형 증기선 회사는 더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 결국 견디다 못한 경쟁자는 밴더빌트에게 15만 달러를 주고 밴더빌트의 노선을 사들였다. 밴더빌트는 돈 버는 이 일을 하나의 게임처럼 즐긴 겁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첫째 목표였습니다. 돈은 둘째였죠. 그는 이기는 걸 좋아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경우 이겼어요. 1853년 누구도 밴더빌트를 이기기가 힘들자 경쟁자들은 음모를 꾸몄다. 밴더빌트가 휴가 중일 때 그의 황금 노선 하나를 가로챈 것이다. 경쟁자들에게 당한 걸 알고 밴더빌트는 편지를 썼다. 여러분은 날 속였다. 시간이 너무 걸려 소송은 않겠다. 대신 당신들을 망하게 하겠다. 실제로 그는 1년 안에 노선을 되찾았고 배반자들은 업계에서 쫓겨났다. 1864년경 밴더빌트는 전국 1위의 막강한 증기선 운영자가 된다. 나이 70이지만 은퇴하지 않고 존 에스터처럼 업종을 바꾼다. 증기선 회사를 팔아 그 돈을 전액 새로운 수송수단인 철도에 투입한다. 밴더빌트는 철도에서 미국의 미래를 본 겁니다. 지금 당장도 배손님을 철도에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수송업계의 거물로 남으려면 철도에 뛰어들어야만 했어요. 앞을 본 거죠. 항상 크게 생각하는 밴더빌트는 처음부터 거대한 철로망을 꿈꿨다. 그는 기존에 있던 소규모의 철도 노선들을 통합하여 거대한 통합 철도 수송망을 만드는 게 목표였고, 그리고 그걸 성사시켰죠. 밴더빌트는 증기선과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운행 스케줄을 짰다. 훌륭한 서비스가 보다 많은 손님을 몰고 온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 어떻게 보면 밴더빌트는 갑자기 큰 돈을 번 졸부라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돈을 함부로 쓰진 않았습니다. 그는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투자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1870년경 밴더빌트의 철도 왕국은 오데호에서 동쪽 해안까지 1000km에 달했다. 뉴욕 센트럴 회사는 미국은 물론 세계 제1의 노선을 가진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밴더빌트는 지구상에서 가장 유력한 철도인이자 세계 제1의 부자였죠. 오랫동안 미국 산업의 동맹 역할을 했던 사나운 늙은 선장 밴더빌트는 1877년 82세로 생을 마감했다. 남긴 재산이 1억 달러를 넘었다. 그는 미국 재무부보다도 부자였다. 밴더빌트도 에스터와 마찬가지로 자손에는 인색했다. 내슈빌 센트럴 유니버시티에 100만 달러를 기부한 게 전부였다. 그 대학은 지금은 밴더빌트 대학이라 불린다. 밴더빌트는 그의 재산을 큰아들 윌리엄 헨리 밴더빌트에게 남겼다. 영리한 아들은 겨우 6년 후 유산을 배로 키웠다. 1971년 밴더빌트의 뉴욕 센트럴은 암트랙으로 편입되었다. 어쨌건 미국 전체를 철도로 엮으려던 밴더빌트의 꿈이 실현된 셈이었다. 밴더빌트는 수송수단을 통해 미국을 하나로 엮었습니다. 국토가 워낙 커서 항상 그 통합이 문제였는데 그는 증기선과 철도로 미국을 통합했습니다. 그 결과로 미국은 하나의 나라로 자리 잡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람은 스코틀랜드 이민자로 큰 재산을 모았지만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한 앤드루 카네기다. 앤드루 카네기는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이 마을은 수백 년 동안 아마포 직조업으로 살아왔다. 어린 앤드루는 아버지처럼 직조공이 되고자 했지만 방직기계가 쏟아져 나와 그 꿈이 사라졌다. 쪼들리다 못한 카네기의 어머니 마가렛은 미국으로 이민을 결심했다. 마가렛은 이미 미국에 정착한 친척을 따라간 것이다. 앤드루는 12살 때 방직 공장에 일자리를 얻는다. 하루 12시간 근무에 급여도 형편없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대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카네기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실패의 원인을 거듭해서 아들에게 주입을 했습니다. 남편의 실직을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해왔던 그녀는 아들의 성공을 통해서 그 마음을 보상받고 싶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격려 속에 카네기는 시간만 나면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다. 덕분에 그는 전보회사에 보다 나은 일자리를 얻었다. 여기서 카네기는 모스 부호를 독학으로 해독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My boy. As far as I know, there are only two people in the whole world who can take a message straight from the key. Thank you, Mr. Scott. 어린 카네기는 미국 최대 철도 회사 중 하나인 펜실베니아 철도 회사 사장 톰 스코트의 눈에 띄었다. 1852년 스코트는 카네기를 비서 겸 전보 발신수로 고용했다. 17살 난 카네기는 철도 사업에 대한 식견을 넓혀갔다. 그는 미국 땅 전체를 주름잡는 철도라는 큰 산업을 눈여겨 지켜보았습니다. 눈여겨만 봐도 여기저기 배울 게 많았습니다. 1855년 어느 날 아침 사무실에 있던 카네기는 펜실베니아에서 열차 충돌 사고가 났다는 전보를 받았다. 이럴 경우 회사는 선로가 막히지 않도록 사고 잔해를 즉시 치워야 한다. 그런데 스코트는 사무실에 없었다. 당시 관습으론 하급자는 상급자의 명령을 기다릴 뿐이었어요. 그러나 카네기는 잔해를 치우고 선로를 보수하라고 스코트 사장 이름으로 전보를 쳤습니다. 자기가 마치 스코트 사장인 것처럼 일일 사장을 한 겁니다. 카네기의 이런 순발력에 감탄한 스코트는 그 후 카네기를 밀어주었다. 스코트는 카네기에게 기업을 운영하는 법, 돈을 투자하는 법 등을 가르쳐 주었다. 이로부터 12년간 카네기는 수만 달러를 벌게 되는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카네기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것이다. 초창기 카네기의 투자는 불법이라고 볼 수 있죠. 카네기는 침대차가 곧 미국 철도 전체를 달리게 될 거라는 내부 정보를 미리 입수를 하고 침대차 사업에 손을 댔습니다. 역시 내부 정보로서 카네기는 철도 소재가 강철로 바뀐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 큰 돈을 벌 기회라고 판단한 카네기는 1875년 강철 공장을 열었고 이 공장은 곧 업계의 주도자가 되었다. 그는 경쟁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은 가격을 낮추는 거였습니다. 가격 경쟁에서 지는 경쟁자는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죠. 1890년경 카네기는 연간 소득이 200만 달러가 넘었다. 당시엔 소득세가 없었으니 전액이 고스란히 그의 수입이었다. 그러나 카네기는 당시의 다른 산업자본가와 달리 재산의 사회 환원을 원했다. 자수성가한 강철왕은 도서관을 많이 지어 기부했다. 어려서부터 그는 독서를 통해 세상의 눈을 떴고 현명해졌으며 자기 자신을 넘어 사회를 크게 보는 안목을 키웠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되길 바랐던 거죠. 카네기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예찬하고 노동자 계층의 권리를 옹호하는 책을 쓰기도 했다.
그의 저서와 그의 도서관을 통해 카네기는 노동계급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자본가로 알려졌다. 그러나 카네기의 주장과는 달리 그의 공장의 현실은 다른 공장들과 다를 게 없었다. 주 7일, 하루 12시간 노동, 휴가는 1년에 단 하루. 연 평균 임금 $520, 노동자 한 명이 먹고 살기 힘든 액수였다. (1892년) 펜실베니아에 있는 카네기의 홈스테드 제철소에서 파업이 일어났다. 처음은 평화 시위였으나 경영진이 고용한 폭력배의 개입으로 노사 간의 무력 충돌로 바뀌었다. 4명이 죽고 수백 명이 다쳤다. 노동자의 친구라던 카네기의 명성이 땅에 떨어졌다. 그의 신념이 혼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 혼란에서 그는 시장의 힘, 돈의 힘을 선택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공장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앞세우는 게 바로 그의 신념이었거든요. 홈스테드 사건으로 카네기의 명성에 금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업은 계속 성장했다. 1900년 카네기 스틸은 세계 최대의 회사였고 앤드루 카네기는 그 회사의 대주주로서 막강한 힘을 행사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거나 없앨 수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의 살림살이, 또 경제적 번영 여부가 그의 손에 달려 있었고요.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쥐고 흔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누구도 그 비슷한 권력조차 가질 수가 없죠. 그의 권력이 정점에 달해 있던 1901년 그는 카네기 스틸을 금융자본가 JP 모건에게 팔아 세상을 놀라게 했다. 카네기는 모건이 보낸 교섭 대표단에게 자기가 희망하는 금액을 적어주었습니다. 금액이 적힌 서류가 모건에게 전달되고 모건은 카네기가 적은 금액을 보자마자 수락한다고 말했죠. 그 금액 4억 8천만 달러는 미국 기업 인수 역사상 초유의 거액이었다. 모건은 수표를 카네기에게 건네면서 세계 제1의 부자가 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회사를 팔아치운 카네기는 그때부터는 그동안 모은 돈을 써버리는 일에 열중할 수 있었다. 그는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라는 말을 남겼는데 이건 어려서부터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첫 반생은 돈을 버는데 그리고 나머지 반생은 돈을 쓰는데 써야 한다고 생각했죠. 1919년 카네기가 84세로 죽었을 때 그의 재산은 90%, 대략 3억 5천만 달러가 이미 기부된 상태였다. 남은 10%는 아내와 딸, 카네기 재단이 나누어 갖고 그의 박애주의를 계속 실천했다. 오늘날 전 세계에는 3,000개가 넘는 카네기 도서관이 있다. 아무나 잡고 처음 책을 빌린 곳을 물어보면 카네기 도서관이었다고 대답할 사람이 부지기수일 겁니다. 카네기 도서관은 세상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백 수천만 시민에게 큰 변화를 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다음은 위기 때마다 대통령의 요청으로 미국 경제를 구출해낸 금융자본가 JP 모건을 소개한다. 도박의 도시로 알려진 화려한 라스베이거스. 역사상 라스베이거스를 뒤흔들었던 악명 높은 도박꾼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도박꾼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기술. 이것은 천재적인 재능인가 단순한 속임수인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와 밤 9시 도박의 기술에서 확인하십시오. 운명적인 만남과 우정, 사랑을 둘러싼 음모와 복수, 검객들의 화려한 액션, 그리고 반전. 분노의 검객 라가르데르, 오늘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아락실이 다른 이유. 아락실 직접 확인해 볼까요?
섬유소가 8배나 불어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엔 생약 성분이 장운동을 돕죠. 팽창으로 한 번, 자극으로 또 한 번. 아락실. 아락실로 말끔하게. 코네티컷주 하트포드 저택에서 1837년에 태어난 존 피어폰트 모건은 집안이 부유했지만 성취 동기는 오히려 가난한 집 아들보다 더 강력했다. 은행가인 아버지 주니어스는 아들이 어려서부터 사업에 취미를 갖도록 애썼다. 그래서 다른 애들이 스포츠를 즐길 때 모건은 부기를 배웠다. 7, 8살 때부터 아버지 회사에 나가서 회계장부를 기록했다니 웃기다고 할까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업가로 미리 정해놓고 키운 거죠. 1854년 모건의 부모는 그를 스위스의 기숙학교로 보냈는데 거기서 단연 1등이었다. 모건은 어려서부터 타고난 지도자였습니다. 심지어 친구들과 놀 때도 카드 게임을 할지 다른 놀이를 할지 그가 정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그는 평생 책임자 역할을 했습니다. 1857년 모건은 뉴욕에 있는 은행에 취직한다. 그는 겨우 20살이었지만 그의 근무 내용은 야심가다웠다. 윗사람이 모카솜을 사오라고 뉴올리언스로 보내면 모건은 자기 마음대로 모카솜 대신 싼 값의 커피를 사왔다. 윗사람이 화를 낸다. 하지만 모건은 커피를 팔아 막대한 이익을 남겨서 화를 진정시킨다. 모건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일이 있으면 망설임 없이 추진했어요. 이럴까 저럴까 하면서 고민하지 않고 자기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소신 있게 밀고 나갔습니다. 1861년 모건은 은행을 그만두고 투자 자문업을 시작했다. 런던에서 가장 잘 나가는 미국 은행가인 아버지와 함께 미국에 투자할 유럽 투자자들을 찾아다녔다. 당시엔 유럽이 큰 돈줄이었습니다. 미국은 개발도상국이어서 투자할 자본이 충분치 못한 상황이었죠. 아들인 모건은 뉴욕에서 투자할 사업을 찾고 아버지는 런던에서 투자할 자본가를 물색해서 연결시켰는데 결과가 항상 좋았습니다. 잘 맞았어요. 자신이 소개한 사업이 파산할 경우 모건은 새 경영인을 임명하고 흑자로 돌아설 때까지 감독했다. 그렇게 해서 모건은 투자자들에게 항상 이익을 안겨다 준다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는 자기가 하겠다고 말한 일은 어떻게든 해내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유럽 은행들과 투자자들이 모두 모건을 믿고 많은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모건은 혼자서 엄청난 권력을 행사했어요. 모건은 얼마 안 가 당대 최고의 재무금융가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그는 토마스 에디슨의 세계 최초 전등회사를 포함한 그 시대의 거의 모든 대규모 투자를 주선한다. 자세히 따지면 모건은 최초의 금융자본가였습니다. 존 에스터가 상업자본가였고 앤드루 카네기가 산업자본가였다면 모건은 금융자본가였습니다. 그는 돈이 모든 걸 지배한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깨달았습니다. 1879년 모건은 당시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던 철도 산업에 뛰어든다. 그는 투자 자본을 대표하여 철도 회사에게 이사 자리를 요구함으로써 철도 회사들의 이사회에 참가하였다. 철도회사 이사회에 참석한 그는 철도 전문가로 활동했다기보다는 탁월한 식견과 통찰력으로 회사가 해야 할 일을 제시했죠. 회사의 자금줄이자 이사라는 모건의 위치는 막강한 권력을 의미했다. 1890년대에 들어서 그는 당시 미국의 최고 실력자였다. 미국 역사상 J.P. 모건보다 더 힘센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시 뉴욕 증시 상장 총액의 60%를 차지했던 철도 회사들의 주식 중에 3분의 1이 그의 소유였습니다. 게다가 북대서양의 화물선 대부분과 미국의 3대 보험회사가 그의 소유였죠. 모건은 일거에 수십만 명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 거기다
기업들의 제품을 운반하려면 모건이 지배하는 기차에 의존해야 했다. 사람들은 모건을 경외하게 되었다. 미국 경제사에 모건만큼 강력한 지위를 누린 사람은 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다. 모건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냉랭하고 눈초리가 매서웠고요. 그리고 가장 특이한 것은 이상하게 뭉개져버린 빨간 코였죠. 나이가 들면서 피부병으로 모건의 코는 괴물처럼 보기가 흉해졌다. 그래서 그를 대면하기가 항상 거북했어요. 만나면 코에 시선이 가니까요. 게다가 그의 눈빛은 왜 남의 코를 보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모건은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자기 사진이 인쇄될 때에는 코 부분을 수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몇 장의 무수정 사진이 남아있다. 모건의 절대적인 권력은 대중에게 인기가 없었다. 그 바람에 정치가들도 모건을 멀리했다. 하지만 1895년에 미국 정부의 금 보유량이 위험할 정도로 줄어들자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모건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모건만이 미국 경제의 붕괴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모건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죠. 모건만이 당시에 큰 돈을 부리는 재력가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건 대통령도 국민도 다 아는 일이었습니다. 단 며칠 만에 모건은 유럽의 투자자들을 규합하여 약 6천만 달러어치에 이르는 국채를 인수하게 했다. 모건이 국가 위기를 막아낸 것이다. 하지만 순수한 애국적 의도만으로 한 일은 아니었다. 애국심 때문만은 아니었죠. 중간에서 막대한 액수의 수수료를 당연히 챙겼어요. 미국 국채를 유럽인에게 파는데 투자 알선업자가 이런 일을 무료로 해줄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재미를 봤죠. 모건은 소규모 기업들을 합병하여 성공적인 큰 기업으로 만드는 일로 19세기 말을 보냈다. 그래서 생겨난 미래의 거대 기업들이 제너럴 일렉트릭, 인터내셔널 하베스터, AT&T 등이다. 그리고 1901년 모건은 카네기의 제철소와 다른 제철 회사들을 합병해서 세계 최초의 10억 달러 규모의 회사인 US 스틸을 만들어낸다. 모건의 영향력이 절정에 오른 시기는 1907년 미국이 또 한 번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였다. 이번엔 테오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모건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번은 뉴욕의 한 대형 은행이 도산하자 이것이 다른 은행들의 연쇄 도산으로 번지는 걸 막는 일이었다. 안 그러면 전국적 규모의 금융 공황이 일어날 게 뻔했다. 모건은 뉴욕의 모든 은행장들을 불러서 잘 꾸며진 자신의 서재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서재문을 잠그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은 다음 도산 구제기금이 마련될 때까지 아무도 서재를 나갈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새벽 5시가 돼서 목표액 2,500만 달러가 마련됐고 그때가 돼서야 모건은 은행장들을 풀어줬습니다. 모건은 개인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서 미국 경제를 또 한 번 구했다. 대기업의 적으로 알려진 테오도 루즈벨트도 모건의 공로를 치하했다. 모건은 영웅이었죠. 그가 월가에 나타나면 행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사람들은 모건의 엄청난 권력에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JP 모건은 1913년 75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당시 사람들은 모건이 천문학적인 부자인 줄 알았지만 모건의 재산이 막상 카네기의 수억 달러에도 못 미치는 8천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매우 놀랐다. 록펠러의 말처럼 생각해보면 모건은 부자라고 할 수도 없었다. 모건의 현금 재산은 가족들에게, 소장예술품은 뉴욕과 하트포드의 박물관들에 기증되었다. 모건은 미국에서 가장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의 권력은 분명히 미국 최고였다. 모건 같은 권력자는 없었어요.
나라 전체에 돈줄을 주고 흔들었을 정도니까요. 이젠 연방정부가 그 일을 맡도록 제도화됐지만 한 개인이 20년 동안이나 그런 권력을 가졌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다음은 신앙심 깊은 어린이로서 훗날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가 된 존 D 록펠러 이야기다. 존 D 록펠러는 뉴욕주 북부의 초라한 집에서 1839년에 태어나 어려운 유년기를 보냈다. 그는 정반대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자라났다. 그의 부모는 부부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짝이 안 맞았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근검절약하는 전형적인 주부였고 자식에 대한 사랑과 교육열이 높았으며 록펠러를 침례 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 윌리엄 에이브리 록펠러는 난봉꾼의 사기꾼이자 엉터리 약장수였습니다. 록펠러의 아버지는 길거리에서 가짜 만병통치약을 파는 그런 사람이었다. 어머니와 자식들은 아버지가 잘못돼서 쌓인 빚을 감당 못하고 집안이 망할까봐 걱정이었다. 유달리 신앙심이 깊었던 어린 존은 아버지의 이런 악명 높은 행동을 본받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다. 아버지가 그런 사기꾼이다 보니 보나마나 악의적인 소문이 무성했겠죠. 그래서 록펠러는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살고 싶다는 욕구가 컸을 겁니다. 이런 동기가 그를 돈과 권력 지향으로 몰고 간 원동력입니다. 1853년 록펠러 일가는 클리블랜드로 이사했다. 저는 한동안 소매점에서 일하다가 자신의 가게를 차렸다. 록펠러의 가게는 처음부터 이익이 났지만 1863년 새로운 상품을 추가하면서부터 큰 이익을 내기 시작했다. 석유였다. 펜실베니아 서부에서는 석유가 발견되자 생산 붐이 일어났다. 그때부터 석유의 부산물인 등유가 전 미국의 가정과 사무실을 밝히기 시작했다. 팔려는 욕심에 생산자들은 유정을 마구 뚫었고 결국은 석유값의 하락을 초래하고 말았다. 뒤늦게 사람들이 석유 장사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업자들이 난립하다 보니까 누군가 나서서 석유의 개발, 가공, 그리고 배급 등 석유 시장 전반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24살의 록펠러였다. 그는 석유 채굴보다도 정유 사업에 중점을 두었다. 록펠러의 천재성은 원유를 정제해서 그걸 시장에 내다 상품화시키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생긴다는 걸 누구보다 먼저 간파한 겁니다. 채굴보다는 정제하고 수송하는 일이 돈이 되니까 그런 새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게 된 거죠. 1863년에 록펠러는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 그의 첫 등유 공장을 차렸다. 이 공장이 그 유명한 스탠다드 오일의 시작이다. 그러나 록펠러는 최대에 머물려 하지 않고 최대인 동시에 유의를 원했다. 그는 어떤 시장에건 자신의 경쟁자가 많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잘하는 공급자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냐는 식이었죠. 결국 2, 3등은 필요 없고 1등이 전부를 차지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서 그는 무자비하게 경쟁자를 제거했습니다. 아버지의 교활함을 어느 정도 물려받은 록펠러는 경쟁 정유업자들에게 스탠다드 오일의 일부가 될 건지 말 건지 태기를 요구했다. 록펠러가 요구한 건 복종이었죠. 영화 대부에 나오는 것처럼 이른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인 거죠. 록펠러에게 복종한 경쟁자들은 사업이 잘 돼갔다. 그러나 거역한 경쟁자들은 난관에 빠졌다. 정제한 등유를 담아야겠는데 갑자기 탱크를 구할 수가 없다거나 정유를 하려는데 첨가제 약품을 살 수가 없다거나 아니면 완제품을 수송하려는데 유조차가 오지 않는 등 계속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도저히 록펠러와 경쟁할 수가 없어요. 록펠러는 철도에 대해서도 고압적인 자세를 취했다. 철도 최대 고객으로서 그는 자신의 제품 수송에는 할인을 요구했고 경쟁업체의 제품을 수송하면 벌금을 내게 했다.
이는 악랄하고도 불법적인 짓이었다. 하지만 그런 수법으로 스탠다드 오일은 무적의 석유 왕국으로 커갔다. 철도에서 억지로 짜낸 이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는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죠. 전례 없는 급성장으로 스탠다드 오일은 세계의 불가사의가 돼버렸어요. 스탠다드 오일이 엄청난 이윤을 올리는 가운데 1890년대 말 새로운 발명품 자동차가 등장하였다. 이는 록펠러에게 크나큰 기쁨이었다. 등잔이 한 달 쓸 석유를 자동차는 1시간에 쓰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제 겨우 시작이었다. 그리고 대형 비행기, 대형 선박이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이게 모두 석유로 움직이니 한마디로 석유는 현대를 움직이는 동력이 된 겁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그 석유의 정상에 올라앉아 있고요. 전성기의 스탠다드 오일은 세계 원유의 90%를 정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유의 배급은 90%, 유전은 75%를 스탠다드 오일이 장악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결정적인 단계에서 록펠러의 목을 조른 것은 여론이었다. 1902년 아이다 타벨이란 기자가 록펠러를 욕심쟁이 악덕업자로 표현하면서 그의 기업 운영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록펠러는 이 기사를 무시하고 자신의 성공은 신의 뜻이라고 믿었다. 록펠러는 자기의 부를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내 부는 신이 주신 거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록펠러는 이 신의 은총을 사회에 환원해야 할 입장이 되었다. 1897년 58세가 되던 해 그는 스탠다드 오일의 일상 업무에서 은퇴했다. 그리고는 돈 쓰는 일에 착수했다. 그 이후 그는 각급 학교에 수백만 달러씩 기부하며 록펠러 연구소와 재단을 설립하였다. 1904년 록펠러가 여전히 스탠다드 오일의 주인인 상태에서 테디 루즈벨트 대통령이 스탠다드 오일의 독점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1911년 마침내 스탠다드 오일은 34개 파생회사로 분할되었다. 록펠러는 이 판결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71세의 그로선 대중의 부정적 이미지만이 걱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말년을 언론을 상대로 자신의 편안하고 재미있는 노인 이미지를 심는 데 애썼다. 그는 1937년에 죽었는데 이때 그의 나이 97세였다. 그가 모은 재산은 9억 달러. 어떤 이들은 미국 사상 최고액이라고 주장했다. 록펠러의 재산은 그 당시 미국 GNP의 2%가 넘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지금 그가 살아있다면 재산이 GNP의 2%니까 1,900억 달러 정도가 되고 그 정도라면 빌 게이츠가 가진 재산의 2배가 되는 셈이죠. 이 거대한 재산의 반 이상이 자선에 기부되었다. 나머지 4억 6천만 달러는 외아들 존 D. 록펠러 2세에게 돌아갔다. 2세는 아버지의 박애주의 실천 유업을 물려받아 계속 돈을 썼다.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은 여러 개의 파생 회사들로 살아남아 있다. 또한 독점 규제 등 미국식 기업제도는 스탠다드 오일이 남긴 중요한 유산이다. 록펠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규제 법규가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 스탠다드 오일이 성공하는 바람에 그런 규제 법규가 생긴 겁니다. 말하자면 록펠러 스스로가 기업 경쟁의 룰을 바꾼 셈이라고 할 수 있죠.